오늘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서울 전 지역을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고요. 이 대책이 추석 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됐었지만 추석이 지난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내용을 조금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은데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토허제 지역 주변 지역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을 토호제로 묶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예상되었는데 실제는 서울의 전 지역을 토호제로 묶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12개 지역도 같이 토호제로 묶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서울을 투기 지역으로 묶고 그 주변 수도권을 조정 지역으로 묶고 약간 중심으로 갈수록 규제가 세고 주변으로 갈수록 규제가 약해지는 그런 규제들을 했었는데 한 번의 통으로 이렇게 꽉 눌러버리는 그런 규제는 처음 나온 규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상황이고요. 이 규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이 규제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있는 미국 주식 오프라인 강의 다음 강의는 언제 열리나요? 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11월 달에 오프라인 강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기초반도 열리고요. 실전반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1기 수강생분들이 정말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계신데 많이 좀 실력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계셔서 서울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11월 강의는 10월 20일, 5일 후죠. 10월 20일 바로 이집이라는 앱 있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앱. 그 앱에서 신청이 열리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10월 20일 오전 9시에 신청이 열립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열리자마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려는 분들은 그때 맞춰서 잘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번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 전 지역을 한 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이 좀 나왔는데요. 이 규제 지역은 그동안에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그리고 토허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지정을 한 거죠. 이 15대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수도권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 그래서 실수요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할 게 아닌데 그 집을 사는 것은 원천적으로 좀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이래서 수요를 억누르겠다. 결국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호제 이 세 가지를 나누지 않고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신의 한 수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저걸 나누게 되면은 나누어진 지역들, 좀 이제 규제가 약한 조정지역이나 이런 곳들로 조금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급지를 나눠준 거잖아요. 조정지역에서는 투기 지역으로 가야 되고 투기 지역에서는 토호제로 가야 되고 이렇게 이동할 급지를 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똑같이 모든 규제를 건 것은 굉장히 좋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 억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죠. 정확히 어떻게 지정이 됐냐면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이 약간 민트색 있죠. 이 민트색이 토호제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트색은 당연히 지정이 됐고요. 서울 전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를 다 지정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권이죠. 동남권의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들을 전부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는 광명이 포함이 됐죠. 이렇게 해서 수도권의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이렇게 묶었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리가 빠져 있습니다. 구리가 빠져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안양시 만안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선 연장이라는 호재가 실제 일어났고요. 가격이 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시 만안구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곳인데 이 두 곳의 상승률이 아마 그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뺀 것 같은데 이걸 뺀 것은 해당 지역 집값 상승 요건의 한 수다. 신의 한 수가 아니고요. 집값 상승 요건의 한 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구리시에 제가 이제 1년 전에 썼던 책이 있죠. 부동산 비법서 실전편. 거기서도 이제 8호선 연장을 얘기하면서 구리시도 괜찮다라고 좀 이제 어필을 좀 했었는데 이곳의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4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아요. 상승을 하고 있고요. 30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승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곳을 빼게 되면은 사람들의 풍선 효과가 이곳으로 몰려오면서 구리시나 안양시 만안구 이런 곳의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를 또 부랴부랴 지정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격이 오른 다음에 지정을 하면 안 되고요. 오르기 전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부분에서요. 보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나오는데 집값의 70%까지 나오는데 그게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0%입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0원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최고 금액도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대출 금액이 또 줄어들거든요. 집값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6개월 내에 해당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일으킬 때 우리가 30년 만기, 40년 만기 이렇게 썼잖아요. 30년 만기로 제한이 됩니다. 이 말은 만기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내가 납입하는 월 납입금이 커지는 거죠. 당연하죠. 40년으로 나눠서 내는 것보다 30년으로 나눠서 내는 게 대출 상환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최근에 강남에서 이제 대규모로 입주했었던 메이플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조건부 전세 대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집주인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가지고 온 그 전세 세입자의 돈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보탰습니다. 잔금을 이제 좀 보태서 치렀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 전 지역으로 이제 확대해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 전세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집이 있으면은 전세대출을 최대 2억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을 전면 제한합니다. 사업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기 위한 대출 또는 뭐 물건을 사기 위한 대출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되는데 사업자인데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의 사업자는 대출을 전면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에는 주택 구입을 1년 동안은 금지합니다. 신용대출을 1억 1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년 동안은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생애 최초거든요. 생애 최초는 70%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0%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70%로 유지가 된다. 다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내 전입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세제 및 전매 규제인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면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더 구입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3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등록세가 12%니까
집값이 12% 올라야지 그때부터 돈을 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취등록세가 12%이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 22억 4천만 원 이상 되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취등록세 중과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랑 장기 보유 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2주택일 경우에 기본세율의 20% 중과, 그리고 3주택일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중과. 그래서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면은 거기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가겠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2026년 5월까지 유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호제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 시기와 맞물려서 토호제를 연장할 것이냐, 뭐 미리 종료할 것이냐, 뭐 팔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2026년 5월까지는 유예가 돼 있다.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적용돼서 양도세가 중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요. 오피스텔은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내가 당첨되었으면은 3년 동안은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청약 규제도 있는데요.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청약이 떴어요. 그런데 2년 이상 내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으면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하는 거고요.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내가 청약통장을 만들고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고요. 내가 세대주여야지만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지 1순위가 되죠. 이렇게 좀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거고요. 대신 청약 추첨제 비율이 좀 변경됩니다. 25평 이하에서는 추첨제가 60%가 되고요. 34평 이하에서는 추첨제가 30%가 됩니다. 그리고 35평 이상에서는 추첨제가 20%, 그래서 적은 평수일수록 추첨제가 많아지는 거죠. 추첨제는 내가 가점이 높지 않아도 추첨으로 넣어서 당첨을 좀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약 당첨자를 뽑을 때도 무주택자 비율을 75%까지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유주택자, 그래서 무주택자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규제를 보게 되면은 재건축 조합당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큰 평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평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할 때 이 50평을 받을 수도 있지만 50평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 33평 1개, 그리고 22평 1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만 준다. 나머지 하나는 돈으로 이제 청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될 때부터 다주택을 원천 좀 제한하는 거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는 지위 양도가 안 되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는 지위 양도, 파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거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5년으로 걸리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입주 계획 신고서도 써야 되고요.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집 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그냥 서울에 집을 샀는데 이게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이 5억이든 15억이든 30억이든 말이죠. 그리고 규제 지역 지정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억은 무조건 6억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차등으로 규제를 합니다.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까지 나옵니다. 기존하고 똑같죠.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사이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5억이 넘어가는 집은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25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은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돈이 23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용 시기는 10월 16일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도 강화가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하한선이 1.5%였거든요. 그런데 3%까지 올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4%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4%를 지금 낼 수 있지만 나중에 금리가 높아졌을 때도 낼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가상으로 기준금리를 더해줍니다. 예전에는 1.5%를 더했으니까 5.5%로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3%가 더해지게 되면은 7%로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연봉이 1억인 사람이었으면은 대출 한도가 대충 6억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억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도 10월 16일 내일부터 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DSR 이거는 반만 적용이 됐는데요.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을 한다.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대출 DSR을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 반영을 했다면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일단은 1주택자부터 한번 적용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10월 29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주택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전세대출을 일으킬 때 DSR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전수조사거든요. 서울 한강 인접지역 초고가 주택 30억 이상 사게 되면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 연소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12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선에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외국인이나 연소자, 청소년이죠. 이런 사람들의 자금 출처도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비싼 집 사면 전수조사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예상되는 시장 방향을 조금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할 겁니다. 이게 토호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입주하는 사람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입주하는 사람이 이동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상급지로 가는 경우거든요. 상급지로 가거나 학군지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곳으로 가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대출을 지금 좀 줄이다 보니까 상급지는 대출이 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동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거래량 급감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억 미만은 기존과 다른 게 없습니다. 6억까지는 일단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있다면, 거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나마 거래가 있다면은 15억 미만의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급등세는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수요를 눌러놓는 거거든요. 수요 억제거든요. 이 수요 억제 정책이 얼마나 버텨줄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일단 거래량을 눌렀으니까 당분간은 급등세는 조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급등세라는 것은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것을 막아둔 것이지 이게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상태로 버티거나 아니면 강보합으로 조금씩 올라가거나 이렇게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아무튼 서울의 이제 급등세는 조금 진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월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매수를 지금 다 막아놨죠. 매수와 매도를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려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전월세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도 전월세가 부족한데 전월세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은 다시 또 집값을 밀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 가격을 못 잡으면은 전세 가격발 집값 상승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전세 대출을 DSR을 그냥 유주택자, 무주택자 다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집값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전세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전세를 잡으면 오히려 집값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잡는 그 다음 대책이 잘 나와야 되고요. 지금은 수요만 눌러놨잖아요. 이 수요만 눌러놓은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래 가야 올해 말 정도 또는 내년 초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공공 말고 제대로 된 공급을 좀 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공급을 내놓지 않으면은 공급 부족발 상승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공급, 그리고
전세가 안정 이 부분을 다음 대책에서 빠르게 내놔야지 잠깐 눌러놨을 때 이 눌러놓은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고요. 조금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복잡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요지들을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었다. 그리고 대출을 굉장히 줄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수요는 눌러놓은 수요는 언젠가는 스프링처럼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물꼬를 터줘야겠죠. 공급을 해서 물꼬를 터줘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 주식시장을 조금 약간 강하게 부흥시켜서 이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좀 끌어들여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값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그리고 이렇게 규제 이 두 사이에서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공부하면서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미국 주식 오프라인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11월 달 강의는 10월 20일 오전 9시에 바로 이 집 앱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말고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